바로 이 20세기의 이 현대사가 펼쳐졌던 것 중에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재앙,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오늘 주제인데요. 1차 세계대전 하면 뭐 좋은 영화들이 워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영화 중에서는 1917 이 영화,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년에 있었던 아카데미 작품상에서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탈 때 가장 라이벌 영화가 바로 1917이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워낙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응원하다 보니까 1917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뭐 폄하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러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전쟁 영화 중에서 그 중에서도 1차 세계대전이 안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의 심리, 또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 또 전쟁의 상황, 이런 거를 볼 때 참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강의하는 내내 이 1917과 관련돼 있었던 당시에 뭐 철조망이라든가 진창, 참호 뭐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할 수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 조금 천천히 나갈게요. 오늘 우리 배울 내용 중에서는 특히 이 배경,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 요 파트로. 자, 일단 요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익숙해지셨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요 반도가 무슨 반도예요? 발칸 반도입니다. 발칸 반도 기억나시죠? 끝에 그리스 있습니다. 여기 일대가 다 발칸이에요. 여기 일대가 다 발칸이에요. 여기 이탈리아 반도고요. 요 반도 이베리아 반도가 되겠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우리 이슬람사 할 때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올라오시면 여기 프랑스가 있고요. 독일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요 위에 여기가 이제 덴마크고요. 요 위쪽에 있는 반도가 바로 맞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이 되겠고, 우리가 조금 눈여겨 봐줘야 될 때는요. 여기예요. 여기 발칸 반도, 잠시 뒤에 1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는 지역이 되겠고요. 한번 가볼게요. 1차 세계대전은 크게 보자면 두 전선이 있었습니다. 두 전선. 어디냐면 이쪽에 있는 독일이 일으킨 거잖아요. 1차 세계대전 쉽게 말하자면 독일이 프랑스랑 차지하고 있었던 요 라인, 요게 이제 서부 라인이 되겠고요. 서부 전선. 그 다음에 이쪽 러시아랑 근거를 하고 있었던 요 동부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의 그 참상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다 요쪽이에요. 서부 전선. 그래서 뭐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책으로는 뭐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이게 뭐 영화화 많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 내용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독일. 그다음에 요 밑에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과 프랑스를 잇는 요 라인. 우린 요 라인이 바로 근대가 죽고 현대가 태어난 진창이라고 하는 1차 세계대전의 서부 전선이 되겠습니다. 이 서부 전선은요. 이 엄청난 이 대치 상황에서 영웅이 사라져요. 참호에 파고 들어가갖고 오는 적들을 그냥 하는 소모전이었었어요. 그러한 형태,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1차 세계대전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인데요. 사실은 삼국동맹 전에 있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삼제동맹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삼제동맹은 어디냐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러시아였었어요. 왜 삼제동맹이라고 불렸냐면 세 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끼리의 동맹이다. 그래서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 이렇게 세 명의 황제가 통치하는 형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의 큰 배경이 되는 게 약간 인종적으로 차이도 있거든요. 즉 러시아 중심의 범슬라브주의와 독일 중심의 범게르만주의와의 대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러시아 입장에선 이 오스트리아도 약간 독일계, 그 게르만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 여기가 좀 안 맞네. 그래갖고 요때 이게 뭐가 깨지냐면 러시아가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거 좀 우리 근처에 좀 친구 없나 하면서 데리고 왔던 친구가 이탈리아예요. 이번 수능에 2021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에 오스트리아 문제가 단독으로 나왔죠. 이게 1차 세계대전 배경과 함께 나왔었던 거 하나 먼저 봐주시고요. 이때 이탈리아를 데리고 오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뭡니까? 삼국동맹이 되겠습니다. 삼국동맹. 우리나라에선 이모군란이 일어났었던 1882년에 있었고요. 자, 이렇게 독일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한 편을 먹게 되자 뭐야? 쟤네 저래서 안 되겠네. 우리도 한번 합쳐볼까? 라고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러시아를 데리고 오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우리는 삼국협상이라고 합니다. 즉 1차 세계대전은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우리 한번 편 한번 짜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한 편이 되는 삼국 동맹과 그 다음에 프랑스와 영국과 러시아가 한 편이 되는 삼국 협상 간의 대립이었다. 이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의 큰 배경입니다. 되셨죠? 지금 요거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배경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기도 했었고 제가 볼 때는 요 비슷한 내용들을 또 아셔야 되니까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1차 세계대전은요. 요 연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1914년에서 18년 요 정도 연도는 아셔야 됩니다. 예, 특히 현대 파트 오면 올수록 약간 이 연표에 대한 것들 각각 해당 연도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요건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 1차 세계대전이고요.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45년까지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2차 세계대전이고 요건 1차 세계대전이니까 요 각각의 기본 연도는 먼저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자, 이러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큰 대립에서 이게 촉발됐던 계기가 바로 발칸이에요. 발칸은 아까 지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많은 종교, 너무나 많은 나라가 혼재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발칸반도를 상당 부분 몇백 년 정도 통치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오스만이죠. 오스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이슬람이 셌을 때는 여기에 눌려 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오스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약해지거든. 17세기 약해지면서 18세기 더 약해지고 19세기 더 약해지면서 20세기 초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점점 계속 약해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만에 눌려 있었던 크리스트교 세력에서 약간 이제 활개를 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 발칸반도 바로 위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예요. 그럼 이제 약간 힘 좀 발휘해 볼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세력권을 점점 확대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오스트리아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삼국 동맹에 들어가 있어요. 삼국 동맹은 어디 팀이라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삼국 협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예요.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제일 먼저 움직인 거냐면 오스트리아가 움직인 거예요.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여러분 지도상에서 보면 힘도 좀 약하고 좀 약했지만 물론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위축되긴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토도 엄청 컸었어요. 실제로 신성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주인 행세까지 하고 했었으니까 실제로 가장 셌었던 나라입니다, 한때.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면서 그들 입장에선 발칸반도 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병합하냐면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지금의 크로아티아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를 병합해요. 근데 이 보스니아 안에는 세르비아계가 많았었거든요. 이 세르비아계가 어디계냐면 슬라브계예요. 슬라브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는 게르만계잖아요. 범게르만주의거든요. 게르만족이에요. 여긴 슬라브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야, 저 게르만족 애들이 우리나라에 공격해오네? 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자, 이러한 배경이 먼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 오스만 제국, 즉 이슬람 제국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1차 발칸 전쟁이 터집니다. 1차 발칸 전쟁이란 뭐냐면 아무리 힘이 약해졌지만 형식상으로라도 통치하는 국가가 오스만이었었어요. 오스만에 대항해서 발칸 여러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요. 이때 중심이었던 국가가 세르비아예요. 누구? 슬라브주의의 러시아와 같은 계열인, 인종적으로 같은 계열이었던 이 세르비아가 주도해서 발칸 동맹을 만들고요. 오스만 제국에 저항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르비아 애들이 야, 자기도 이제 나름 이제 힘을 발휘했으니까 이제 좀 약간 내 말빨이 통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전횡을 했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불가리아가 불만을 품어요. 야, 세르비아, 넌 뭐냐? 하고 하면서 발칸 동맹 내부끼리 또 치고받아요. 요게 2차 발칸 전쟁이에요. 참고로 1차 발칸 전쟁은 1912년에 있었고요. 특히 오스만에 저항하면서 발칸 동맹이 주도했었고, 이때 주도했던 국가가 세르비아고, 요 세르비아의 전횡에 또 불만을 품고 그 불가리아 같은 나라가 또 다시 한번 저항하는 형태가 2차 발칸 전쟁이었어요. 1913년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복잡 미묘한, 선생님 여기 파트가 좀 설명이 힘든데요? 괜찮아요. 이거를 완벽하게 아주 깊게는 안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그동안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1차 발칸 전쟁이 1912년, 2차 발칸 전쟁이 13년에 있었다 정도가 끝이에요. 그냥 여기 안에서의 내분, 이 정도 느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움직임, 즉
그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이 대립, 거기에다가 그 복잡 미묘한 발칸의 이 내부적인 문제, 여기에다가 유럽 전체에 흐르는 범슬라브주의와 이게 슬라브계, 즉 러시아 계통 있죠? 러시아 계통이 세르비아에까지 영향을 줬었어요. 이들을 다 범슬라브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대표되는 범게르만주의 간의 대립에다가 또 제국주의에서의 가장 큰 대립이 있었죠. 영국의 3C 정책과 독일의 3B 정책의 대결. 이게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야.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맞아요. 여기가 생각보다 이게 국제정치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 1차 세계대전의 이 배경을 명확하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 엄청나게 복잡 미묘하니까. 종교적으로도 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간의 대립이 있었고, 인종적으로 대립이 있었고, 또 이들의 정책 간에서 대립이 있었고, 이런 게 복잡 미묘하게 벌어졌었던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보자면 다시 한번 지도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자면 여기가 발칸반도죠? 발칸반도죠. 자, 여기에서 보자면 그 이제 핵심이 요쪽에 있었던 오스만 제국, 여기가 다 영토였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 세르비아 이쪽이죠. 세르비아. 당시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요 영토가 비슷했었는데요. 여기 안에서 이제는 슬라브주의와 게르만주의 간의 대립, 거기다가 오스만 제국에 저항했던 이들의 움직임, 또 이들 안에서의 내부적 움직임,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터지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이 바로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먼저 천천히 가봐 봅시다. 선생님 갑자기 좀 1차 세계대전 들어오면서 힘든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좀 복잡한 사건들이 많아. 여러 개가 같이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다시 천천히.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연합했었던 삼국 협상팀과, 그쵸? 그 다음에 독일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동행했었던 삼국 동맹 간의 대립,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립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영국이 펼쳤던 3C 정책, 그리고 독일이 펼쳤던 3B 정책 간의 대립, 이 제국주의 간의 대립도 있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서 벌어졌었던 또 어떤 인종적 대립도 있다고 그랬었죠.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범게르만주의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이쪽에 있었던 세르비아는 범슬라브주의예요. 그들 간의 대립이 같이 나타났다고. 아셨죠? 자,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바로 사건이 하나 빵 터집니다. 이게 바로 사라예보예요. 사라예보라는 게 뭐냐면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그러니까 후계자죠. 황태자 부부가 여기를 방문해요. 이거 뭐야? 우리가 이거 차지했지? 야, 한번 가보자! 라고 하고 이제 차지한 땅을 간 거지. 근데 여기 안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이 세르비아계, 즉 슬라브계 사람들도 다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게르만족의 대표적인 국가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오니까 불만을 품은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 과거 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저놈들 처단해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면서 1914년 6월에 방문했었던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저격해요. 그 총성이 울리고 이 총성으로 인해서 4년 가까이 어마어마한 모습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사라예보 사건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로 사라예보를 방문했을 때 이때 저격이 이루어졌던 거야. 뭐 내용은 제 그 교재도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자 그 다음의 모습이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자 보세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 입장에,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황태자가 지금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 세르비아 대표적으로, 선생님 왜 세르비아한테 선전포고를 해요? 세르비아 걔가 저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르비아한테 선전포고를 하죠. 그럼 세르비아는 무슨 걔라고요? 범슬라브계죠. 같은 슬라브족이잖아. 그럼 러시아가 형 도와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세르비아가 형한테, 이 러시아 형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죠. 야, 너네 뭐냐? 라고 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또 오스트리아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럼 오스트리아 입장에선 슬라브족들이 자신의 게르만족을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어떻게? 독일 형 뭐해? 라고 하고 또 더 큰 형한테 부르는 거야. 그러자 독일이 러시아한테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면 이때는 초반에 왔었던 건 범슬라브주의와
이 게르만주의 간의 인종적인 문제였었지만 이게 더 발전하다 보면 독일이 러시아를 공격해요. 그러면 러시아는 무슨 동맹이었죠? 삼국 협상이죠. 그러면 프랑스와 영국이 당연히 독일을 공격하는 형태가 나타났겠지. 그래가지고 요 가운데에서는 독일이 끼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끼고 이 두 전선을 상대로 벌어졌었던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었던 겁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 보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제국이 들어가는데 오스만 제국은 여기 왜 들어갔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 실질적인 가장 최고의 피해자는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도 이때 눈치를 좀 봤거든요. 영국 편에 서야 되나? 여기 독일 편에 서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일단 라인을 잘못 타. 이들은 이슬람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싸움에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약간 유럽에 붙어 있다란 이유로 그러면 어디로 가지? 하다가 라인을 독일 편에 쓴 거야. 그래갖고 이 컸었던 오스만 제국이 다 이제 찢어지고 여기 정도의 터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 잠시 뒤에 보시고요. 자,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전개예요. 자, 1차 세계대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1914년 사라예보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같은 편 한번 정리할게요. 보세요. 일단 동맹국 편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가장 대표적인 삼국 동맹의 국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탈리아잖아요. 삼국 동맹은. 맞아요. 이탈리아는 원래 여기 있었어요. 근데 딱 전쟁이 시작해 보니까 이쪽이 유리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는 바로 라인을 바꿔타요. 나는 삼국 협상 이러고 이탈리아 넣어버려. 그리고 어이없는 누가 온 거예요? 여기 오스만 제국이 일로 붙은 거야. 자, 그러면 이 삼국 동맹에 대항했었던 삼국 협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협상국 팁. 영국과 프랑스 당연히 있고요. 그것도 시작점을 알렸던 러시아도 여기 들어갑니다. 되셨죠? 그리고 요때 1917년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의 균형의 추가 완전히 한쪽으로 이제 밀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알다시피 일본도 여기 들어갑니다. 승전국 편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이긴 하지만 사실 중국도 한 거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승전국에 이름은 올려놓는 형태의 모습이 보여줬어요. 어쨌든 이게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중요한 건 오히려 이런 거야. 자, 1차 세계대전을 정리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해요. 총력전이다. 총력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만 싸우는 형태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의 규모가 훨씬 커졌어요. 대규모 병력의 또 많은 인원들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전방에 나가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의 물자를 보급하는 후방에서의 그런 지원군들도 총력을 다해서 국가가 모든 총력을 다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형태가 된 거야. 즉 물자를 지원해주는 예전까지는 전쟁에 상대적으로 참여 인원이 좀 비율이 약했던 여성들도 전쟁에 참여하는 형태, 국가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싸우는 총력전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참호전, 이게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참호를 파넣고요. 거기서 대치하는 거예요. 방어에도 유리하지만 사실은 전진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한 모습,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진창에서 진흙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무기, 독가스라든가. 왜? 서로 참호를 파고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적들을 나오게 하려면 독가스를 그냥 땅으로 넣는 것이죠. 그리고 전차, 그 다음에 잠수함, 이러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무기들이 많이 등장했었던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러한 모습에서 마른 전투와 솜 전투, 베르댕 전투라고도 있지만 이 두 전투가 가장 핵심적인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력전이죠. 총력전을 펼치는데 여러분 혹시 마른 솜을 짜 봤습니까? 마른 솜을 짜봐. 아무리 짜봤자 나오는 게 없지. 총력을 기울여서 짜도 나오는 게 없죠. 무슨 어떻게 짠다? 총력을 기울여서 짜봤자 마른 솜을 짜는 거와 같다. 마른 전투, 솜 전투. 이건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고요. 자, 중요한 건 1917년 요 연도도 한번 살짝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제함 잠수함 작전에 의해서 미군이 참전했다. 1917년은요 미군이 참전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뉴스예요. 요 미국의 참전과 관련된 것은 지도상, 이 교과서 지도인데요. 지도상에서 보시면 루시타니아호라는 호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밑에서 침몰하게 되는데요. 독일의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무제한,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예요. 보통 그 전쟁이 벌어져도 군함만 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일반 여객선이었었어요. 상선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쏴버린 거야. 제한이 없이 그냥 막 쏴버린 거지. 자, 그렇게 되면서 미국인이 여기서
실제로 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안에서 참전 여론이 고조되면서 1917년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 여기 마른 전투, 또 요 근처에 솜 전투도 있습니다. 뭐 베르댕 전투라는 전투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1차 세계대전은 독일 상대로 이쪽에 서부 전선, 이쪽에 동부 전선, 이 두 큰 세력 간의 대립이었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게 러시아 혁명이에요. 그거는 잠시 뒤에 강의 말미에 러시아 혁명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지난 2월 1일기에 독일 정부는 법이나 인간의 억제력을 깡그리 무시한 채 잠수함을 동원해 영국과 아일랜드, 유럽 서부의 해안 또는 지중해에 있는 독일의 적들을 관여할 항구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켰다. 이게 우리가 참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 우드로 윌슨에 의해서 전쟁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참전 소식을 전해졌던 것이고요. 1차 세계대전은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진짜 1917이라는 영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 시대에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내가 큰 축복인지 저는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수영하려고 물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평상시 모습입니다. 평상시 모습이에요. 여기가 실제로 엄청 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진창에, 이 진창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숨어갖고 남을 보는 것이죠. 여긴 다 젖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줬던 이 약간 이 패션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런.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이 모습이 뭐와 비슷하죠? 그렇죠. 군복이랑 비슷하죠. 이게 트렌치 코트의 시작이에요. 트렌치 코트 보면 여기에 견장다는 것 같은 거 있습니다. 뭐 수통도 꽂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이 방수가 되는 재질의 그 영국 장교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 입었대요. 이게 트렌치 코트의 시작이에요. 바로 이렇게 전쟁은 또 하나의 패션 아이템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1차 세계대전의 이 어마어마한 진창에서 가장 많이 고생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쥐. 그렇게 습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고 있으면 쥐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다리를 쥐어뜯어요. 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시체들을 먹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쥐들 여러분 배 보세요. 엄청 뚱뚱해요. 이게 과연 쥐인가 뭐 토끼인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실제로 이들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쥐만 배불렀던 세상. 그래서 앞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자고 있는 사이에 내 다리를 물어뜯는 쥐들이었다. 이런 실제로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이 독가스였고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은 엄청나게 대치하는 형태로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이 많이 혼미해져요. 그 기록들이 실제로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서적 같은 데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갑자기 인사만 하고 다니는 애가 있어. 뭐 전쟁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녀. 그리고 갑자기 대치하고 있는데 엄마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막 총이랑 얘기해요. 아이고 안녕 아가 잘 잤니?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사람들의 정신마저도 엄청나게 피폐해지게 되었었던 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아픔이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뭐 이 기관총이라든가 탱크라든가 독가스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런 과정 가운데 독일에서 킬 군항의 수병들, 킬이라는 건 지명이고요. 군대가 쓰는 항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킬 군항에서 수병,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해군이겠죠.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던 독일의 인물 누구죠? 비렐름 2세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비렐름 2세가 퇴위되었고요. 그리고 항복했습니다. 이게 1918년 11월의 모습이고요. 그러고 나서 독일에선 1919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우리가 정치 파트라든가 여기를 하다 보면 이 정치 이념적으로는 가장 잘 만들어진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정치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그 이후의 모습으로는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왜? 재정, 황제가 정치하던 형태가 없어졌거든요.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의 황제 체제가 무너졌었고 보통선거권이 확대되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총력전 형태였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권리가 점점 성장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보통선거권의 확대로 이어졌었고,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왔습니다. 아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사망했던 사람이 한 900만 명, 부상당했던 인물이 2천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20세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인류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코로나19과 관련돼서 해서 이게 사실은 세계사 파트에서 한번 나올 만한데 왜 안 나오지라고 제가 세계사 책을 여러 번 봤는데 세계사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야. 그렇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세계사 안에서는 되게 큰 사건이거든요. 스페인 독감, 뭐 엄밀하게 말하면 에스파냐 독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에스파냐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학설이 여러 가지인데요. 미국 병사가 가져왔다는 설이 제일 세요. 선생님,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이에요? 왜 그랬냐? 이 스페인이 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국이었어요. 그래갖고 스페인 독감으로 전쟁, 이게 1918년에서 19년에 약 한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얼마나 죽는지 아세요? 통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적게 보는 총계 최소한 3천만 명에서 최대한 1억 명까지 봐요. 이 독감 하나로 1억 명이 죽어.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20억 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전 세계 인구 5%가 죽는 어마어마한 질병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쟁 중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통계 자료를 발표 안 하는 거야. 왜 총에 맞아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안 잡히거든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전쟁에 참여 안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통계 발표를 최초로 했던 국가가 스페인이었어요. 에스파냐. 그러다 보니까 이 명명이 그냥 스페인 독감으로 돼버렸던 거예요. 이게 1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에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 봐주시고요. 이 전후 처리 문제, 오늘 파트에서는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봐주셔야 돼요. 전후 처리 문제에서 파리 강화 회의를 열립니다. 프랑스가 이때 피해 많이 봤거든요. 야, 파리에 모여봐! 라고 하면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패전국에 대해서는 응징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전순국의 이해관계가 뭉치면서 패전국에 응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도 승전국이니까 참여했겠죠. 이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바로 평화원칙 14개조를 내세우면서 거기서 나왔던 게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3.1운동이 촉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회의 끝에 맺어졌던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고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던 체제를 우리는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왜 베르사유였을까요? 프랑스 역사가 불과 40-50년 전에 어마어마한 충격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독일 제국 선포식을 베르사유궁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좀 안갚음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이 갖고 있었던 모든 해외 식민지를 상실해요. 다른 나라들이 다 가져와요. 아니면 독립시켜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접견 지역, 제가 이 독일 제국 성립 파트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알자스 로렌 땅을 다시 프랑스가 가져와요. 프랑스가 가져와. 그리고 군비 축소. 야, 너네 앞으로 군비도 제한이 있고 앞으로 군인도 10만 명 이상 절대 못 만든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을 너무나 많이 달아놔. 그리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 약 1320억 마르크. 선생님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당시 독일 국력의 10배. 선생님 그건 만약 우리나라로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거든요. 6천조를 갚으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갚아요? 못 갚죠. 이들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야 독일 애들 잘못했잖아. 그 정도는 하게 해야 돼! 라는 여론이 있었던 거야. 이때 뭐 이성이 있었던 게 아니지. 그냥 전쟁에서 피해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약간 히스테리적인 반응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러한 체제가 나오게 됐던 것이 베르사유 조약이고 이러한 하나의 형태를 우리는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을 보시면 프랑스 북부를 독일은 프랑스 북부의 탄광지대를 넘겨준다. 독일의 해외 식민지를 모든 것을 넘겨준다. 의무병제도 폐지한다. 그 다음에 21년 4월까지 200억 마르크 갚고 그 이후에도 최종적으로 1300억 마르크가 넘게 보상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독일 제국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했었고 민주주의가 발전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평화를 위한 모색이라고 해서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단체가 좀 맹해. 왜? 미국과 소련이 참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약간 강대국들이 빠지면서 좀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군사력이 미흡해야 돼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맹하죠. 선생님 이렇게 맹하다고 표현하셔도 돼요? 2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